자, 오늘 이제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 커져도 꺼져도 문제다. 사실 뭐 이거 제목은 제 제목이 아니고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원로 경제학자이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며 부동산 버블이 켜져도 계속 켜져도 올라가고 막 이래도,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잘못돼서 꺼져도 크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질문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 경제는 정말 위기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은 70년대 석유파동, 90년대 외환 위기, 그 다음에 2000년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외환 위기, 1997년 우리는 IMF 외환 위기를 맞았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글로벌 위기는 언제입니까? 2007, 8년에 들이닥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큰 일이 벌어져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우리가 그때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부동산도 폭락을 하고. 그런 위기 때보다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오신 분은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3년 전부터 부동산 뭐 안 좋다고 그러고, 3년 전부터 누가 부동산 안 좋다고 그랬어? 3년은 아니야. 작년부터 굉장히 위험한 수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오른 것은 여기까지고, 여기부터 내려가지 않고 너무 싼 데가 오른 것은 위험수보다는, 만일에 경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완전히 IMF나 이렇게 오게 된다면, IMF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이 17%, 20% 가깝게 떨어졌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한 30억이니까 뭐 20%면은 6억 떨어지니까는 24억. 그게 괜찮아. 아니, 그렇게 퍼센트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른 데에서 이제 스탑이 될 확률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떨어진 것을 이제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요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한국 경제는 정말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문제도 이게 2017년 7.8배라면 문재인 정권이 와서는 9.2배, 거의 10배에 가까운 올라감으로 굉장히 지금 자산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부자가 됐고요. 그건 사실이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재산이 올라가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쓰면서 팔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팔면 뭐합니까? 세금 내고 나서 그 돈으로 다른 물건 살 수 있어요, 지금? 팔고 저처럼 뭐 킵하고 2년, 3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용감한 사람들이라면 요즘은 참지를 못하고 뭐 팔면 뭐 살려고 해, 눈이 뻘게. 그러니까 참지가 못하고 그럴 바에야 그냥 안 팔고 기다리겠다. 기다리는 거 왜 기다리는 거야 도대체?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옛날 같으면은 뭐 20년에 걸쳐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지금은 33년이 걸린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산 양극화에 대한 어떤 문제를 초래하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부채 총합이 4,900조 원으로 2008년 12년간 145조가 45%가 증가했고, 세계 평균 증가 속도 31%보다 4배 이상이 빠르게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 버블 붕괴는 만약 붕괴가 되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재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분이 지금 봐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33년 강의를 하셨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내셨고요. 원로시면서 경제학자, 한국경제위기라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기 극복 경제학을 쓰셨고요.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면서 한국의 경제 위기를 주제로 한 책을 쓸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문재인 정권 와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남미도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정부에서 뭐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른 나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포퓰리즘이 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까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 산업 노동 개혁, 연금 개혁까지 모두가 시급하지만, 정치권에서 이제 제대로 말조차 하지도 않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애 안 낳습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애기 하나 그것 때문에 쩔쩔 매는 꼴을 보는데,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는데, 얘네들 유독히 부모들이 떠받치고 키운 애들이라 힘든가 봅니다. 그럴 때는 나라에서 뭐 다 해줘야죠. 어떡합니까? 애를 안 낳는다는데 누가 낳을 거야? 지금 다 늙은 우리가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의무 교육을 바람직하게 좀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제대로 정책을 써야 하지 않으면 폭망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위기 극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자산 시장 과열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재정 균형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보통 분들은 언제 재정 방안 균형 잡아가지고 언제 하는데, 아유 지겨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규칙적인 이런 것들, 장기적인 대안에 제대로 스케줄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단기간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듯 산업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산학계와 노동계가 모두 발맞춰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코로나19가 닥치기 전 확장 재정 정책으로 부채 늘리고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부동산 값이 오른 사람들은 또 뭐 부동산 올렸으니까 내가 뭐 이거 이자 내는 거 대비 뭐 6억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뭐 가을 겨울에 또 좀 지켜봅시다. 부동산이 지금 세금을 내니까 물건을 안 내놔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좀 수익 이렇게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야 모두가 당장 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대책을 세우라. 여야는 여는 지금 지네가 정권 못 잡으면 전부 깜빵 갈까봐 걱정을 하니까 그냥 포퓰리즘 공약을 쓰고, 야는 전부 무슨 허무맹탕한 허수아비 같은 것들이 쭉 서가지고 눈치만 보고 앉아가지고 어디다 줄 서야 내가 장관 하나, 국무총리. 내가 지금 이거 하면은 또 다음에 무슨 국방부 장관. 줄 서는 거밖에 모르니까 밑보일 필요 없다. 박미처럼 저렇게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못하고 다 싫어한다. 싫어하면 싫어해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계속 씹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부동산 거품 꺼줘도 팍 내려도 이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금리 이자 보고 폭락하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켜줘도 더 올라가도 더 이상 뭐 올라갈 데도 없지만은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원로 경제학자께서 말씀하신 걸 오늘 제목으로 달아서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신문을 읽어주고 있다. 아니 그럼 신문을 읽어줘야지. 니네들이 뭐 내 말 들을 거야? 참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건방지게 얘기를 한다는 등, 그렇다며 욕쟁이라며 아니 왜 그럴 때는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놓고 내가 또 신문 읽고 신문은 왜 읽냐. 아니 참 여러분 정말 너무 내가 신문을 읽어도 내 생각을 분석해서 다 얘기를 했어. 좀 똑바로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새로 금강원장이 됐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실물경제에 두루 밝은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계기업, 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 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 태풍 둘 이상의 충돌에 폭발력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이 1998년
IMF 외환위기, 2002년 가드대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퍼펙트 스톰을 언급한 것은 대단한, 이게 신임으로 들어오자마자 취임사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자기가 있는 동안 이거를 닥칠 것 같거든, 지금. 그러니까 미리 연막을 딱 쳐놔야 돼. 나는 신임이었어. 이번에 지금 됐다? 이 앞전에 있던 애들이 다 사고 친 거야. 지금 이제 가을, 겨울에 나한테 이제 뭐가 쿵 하고 이제 날라오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분명하게 얘기해. 8월 초에 이게 지금 취임해가지고 얘기했지? 취임사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얘기했지? 겉봐! 왔잖아. 이 얘기하려고 지금 미리 연막을 친 겁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있다고 진단을 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바람에 집값이 뛰고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다름 아닌 이 정부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초대형 예산을 편성하며 세금을 물쓰듯 썼다. 뿌려주고 소득 주도 성장 등 비상식적인 정책들이 실패하면 그 구멍을 세금 살포로 메워왔다. 아마도 의료보험 이제 조금씩 더 오르고요. 저는 뭐 재산을 몇 개를 팔았는데도 의료보험이 이제 내리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아유, 꼴보기 싫어. 내가 진짜. 아유, 내가 이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그냥, 아유, 골치 아파.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소한 자재조차 던져버렸다. 자제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 작년 한 해만 추정 67조 원을 포함해 예산이 550조 원 풀렸다. 와, 북한에 갖다 준 건 또 얼마나 되나? 어우, 550조면 뭐 한 2, 3조 갖다 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네. 지네 멋대로 뭐 불려가지고 통계 쓰면 되니까. 재정 팽창과 최저 금리는 유동성 과잉 공급을 낳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겹쳐 집값이 폭등하자 무주택자 등이 빚을 내,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빚을 내 대거 주택 매수 대열에 가세했다. 절망한 2030 세대는 빚을 내 주식과 코인 투자에 매달렸죠. 전부 지금 꼴가닥 한 상태죠. 내가 비트코인 하지 말라 그랬지? 응? 9월에 지금 완전히 다 없어져. 2개, 3개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들의 영끌 비투 탓에 가계부채가 1년 새 165조 원이 급등해 1700조 원을 이거 언제 갚냐? 1700조 원을 넘겼어. 이 중 440조 원은 2030 세대의 빚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게 새로 취임한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에서 얘기한 말입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자, 정부는 청년들의 주식 코인 투자가 위험 수위를 달리는데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정책을 이어갔다. 아무 소리 못했지요. 2030 뭐라고 막 지랄들 하니까 그냥 뭐 조용조용히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9월 말로 예정된 코인 거래소 폐쇄 조치를 실행하면, 자, 이제 9월 말에 코인 거래소 폐쇄 조치 실행하면 수백만 투자자가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들, 딸들, 그 코인 하고 있는 애들, 그나마 적자 보더라도 조금 빼라 그러세요. 그게 낫습니다. 소득 하위 계층과 자영업자들, 재무 상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1년 가처분 소득의 63%를 빚 갚는 데 쓰고 있고요. 국가 채무는 4년간 300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1000조 원에 육박하고, 그런데도 정권은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며 돈 뿌리기를 계속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 표 찍으라고. 이재명은 무슨 한 가구당 무슨 뭐 대출 1000만 원씩 평생 갚으라고? 그게 주는 거지. 평생 갚는 거야. 없는 사람들은 나 자빠지면 끝나는 거지. 그거 누가 갚는데? 젊은 애들하고 내가 갚아야 되잖아. 돈 있는 사람 세금이랑 세금 걷어서 그거 다 갚아야 되잖아. 이 미친. 그래서 자, 새로 신임된 금강원장의 퍼펙트 스톰 우려는 위기를 만든 정부 스스로에 대한 경고나 다름없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